내 아들은 막내뿐이다. 큰아들과 그 아내는 그저 이 집의 효도 빚을 갚으러 온 타인일 뿐이다. 이게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쓴 글입니다. 지난 10년, 꼬박 10년간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는데 결국 어머님 눈에 저는 그저 빚 갚으러 온 타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그 빚, 오늘 제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아주 제대로 갚아드릴 생각이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1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한 며느리의 독백을 듣고 계십니다. 대체 무엇이 순하디순했던 한 여인을 이토록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던 그 집 안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하얀 봉투. 방금 전까지 묵직했던 그 무게감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아무것도 담지 않았던 것처럼 가볍기만 했습니다. 아니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버님 10주기 제삿날입니다. 살아생전 고생만 하시다 가신 아버님, 그 아버님께 뭐라도 따뜻한 밥 한 끼, 좋아하시던 과일 하나라도 제대로 올려드리고 싶어서 제 옷 한 벌 안 사고 시장 갈 때마다 몇천 원씩 아껴가며 그렇게 2년간 푼푼히 모은 제 쌈짓돈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돈 나갈 구멍은, 돈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딱 한 군데뿐이니까요. 또 막내 도련님이겠지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짓말로 어머님께 손을 벌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에 올릴 돈을 빼서 막내 아들의 빚을 갚아주셨겠지요. 알면서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자 돌아올 대답은 불보듯 뻔하니까요. 어디 동생이 죽겠다는데 형수가 돼서 그 돈 몇 푼을 가지고 째째하게 구느냐고 오히려 저를 속 좁은 며느리로 몰아세우실 겁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저는 그저 이 텅 빈 봉투를 손에 쥔 채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며칠 전부터 기력이 없으시다는 어머님 말씀이 마음에 걸려 큰맘 먹고 백화점에 들러 최상급 한우 갈비를 사왔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소갈비찜이거든요.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이며 대추며 좋은 건 다 넣고 정성껏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질길까 싶어 압력솥에 한번 쪘다가 다시 냄비에 옮겨 양념이 쏙 배도록 몇 시간을 은근한 불에 졸였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부엌을 들락거리던 아이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제 등 뒤에 매달렸지요. 제 마음도 잠시나마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어머님도 오늘만큼은 따뜻한 칭찬 한마디 해주시겠지.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을 제일 큰 그릇에 소복이 담아 어머님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말없이 두어 점 드시더니 이내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제게는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애쓴 건 알겠다만 역시 막내가 강남 그 백화점에서 사오는 갈비찜 맛은 따라가질 못하는구나. 그 집은 비법이라도 있는 건지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불 앞에서 땀 흘린 제 정성은 막내 도련님이 카드로 긁어 사온 음식과 비교당하며 단 한 문장으로 무가치해졌습니다. 뜨거운 밥을 삼키는데 목이 꽉 메어왔고 맛있게만 느껴지던 갈비찜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악에는 없다는 표정으로요. 여보,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뭘 그런 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거기서 끝났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엄마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니까
당신만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서운함, 저의 속상함, 저의 억울함은 그저 제가 유난스럽기 때문에 느끼는 하찮은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남편마저 저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길고 긴 어둠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반짝이는 마룻바닥을 보면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해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두 톤은 높아진 유독 크고 살가운 목소리, 막내 도련님과의 통화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내 강아지, 내 아들, 밥은 먹었고? 목소리에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걸레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뭐? 돈? 돈 걱정은 붙들어 매. 이 어미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다 알아서 한다니까. 집에 내 형이랑 형수도 멀쩡히 있는데 설마 이 늙은 어미 하나 굶기겠니? 걱정 말고 하던 일이나 잘해.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히 있는 형과 형수가 막내 아들의 비상금 창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람은 말이야 너무 계산적이면 못 써. 인정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10원짜리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벌벌 떠는 사람이랑 같이 한 지붕 밑에 사니까 어떨 땐 정말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전기 없어, 전기. 나라는 주어만 빠졌을 뿐 그 문장은 정확히 제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100원 깎는 것을 악착 같다고 흉보시고 가계부를 쓰는 제 모습을 보며 돈만 아는 독한 사람이라 혀를 차시던 그 모습. 그 모든 경멸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독처럼 머릿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에게 웃으며 말하던 어머님의 목소리. 우리 큰 며느리. 아유, 착하죠. 성실하기만 하지. 근데 좀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 사람이 너무 빡빡해. 시장에서 만난 옛 동네 친구분께 한숨 쉬며 털어놓던 푸념. 그래도 나 챙기는 건 막내 아들 뿐이야. 돈은 저놈이 다 벌어다 주는 것 같은데 생색은 딴 사람이 다 내지. 매일 전화해서 엄마 생각하는 건 그놈뿐이야. 큰애는 제 식구 챙기기 바쁘잖아. 제 모든 노력과 희생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귀를 거치며 융통성 없고 빡빡한 며느리, 자기 식구만 챙기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통화에 완전히 집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통화를 하는 틈틈이 거실 쪽, 바로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이쪽을 힐끔거리고 계셨습니다. 아, 연극이었구나. 이것은 저를 단 한 명의 관객으로 앉혀놓고 벌이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1인극이었습니다. 저 들으라고 제 가슴에 상처를 내려고 일부러 벌이는 계획된 무대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러움과 억울함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무시하고 제 인격을 깎아내리고 제 존재 자체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이 모든 상황을 더는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더러운 구정물이 뚝뚝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지난 10년간 제 마음속에 고여 썩어가던 검은 눈물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 불빛을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둡게 줄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남편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피곤해 죽겠는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요, 오늘 꼭 해야겠어요. 어머님 또 막내 도련님한테 돈 보내신 거 알고 있었어요?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남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엄마가 아들한테 돈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대수가 아니라고요? 여보, 그 돈,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10주기 제사상에 올리려고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당신은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 알기나 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감정의 동요를 애써 무시하며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동생한테도 주해주라고 할게. 됐지? 그의 건성건성한 태도에 참고 있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 남편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저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요? 제가 묻고 싶네요.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당신 동생이 사업 핑계로 돈을 빼가는 게 한두 번이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적금 깨고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돈 아껴가면서 막아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님 제사 비용까지 손을 대는데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가 주겠다는데 내가 그걸 막아? 동생이 죽겠다는데 형이 돼서 모른 척하라고? 당신은 가족도 없어? 가족이요? 그럼 나는요? 나는 이 집 가족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랑 나는 당신 가족 아니냐고요.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왜 당신 동생의 실패는 온 가족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제 외침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발 그놈의 돈. 좀 그만해.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해? 핏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엄마고 내 동생이야. 내가 내 가족 챙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사사건건 따지고 들어. 당신 정말 정남이 떨어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굴 수가 있어.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핏줄의 정도 모르는 계산적인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모든 희생과 서름은 돈 몇 푼에 연연하는 이기심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거나 제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제 입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엄마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그 부정적인 태도, 매사에 따지고 드는 그 성격 때문에 내가 집에서도 숨을 못 쉬겠다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제 유일한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 아니, 결코 넘을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완벽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일 아침 어머님께 그리고 남편에게 이 돈 봉투를 다시 내밀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말이 힘을 가지려면, 더 이상 예민한 며느리의 히스테리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소리 죽여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며 갈비뼈를 쿵쿵 쳐댔습니다. 마치 제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아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저녁 8시면 동네 친구분들과 1시간씩 통화를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삐걱. 어머님 방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 안으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님 특유의 파우더 냄새와 오래된 장롱의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돈이라면 분명 장롱 깊숙한 곳, 당신만이 아는 곳에 숨겨두셨을 터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육중한 자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마찰하며 내는 끼익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여나 거실에서 통화하시던 어머님이 들으실까봐 저는 한동안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통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롱 안에는 사계절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맨 아래 어머님이 아끼시는 밍크 코트가 담긴 상자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비닐 커버가 마찰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밍크 코트 상자에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양복 상자, 한복 상자, 전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님이 통화를 끊기 전에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랍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낡은 속옷과 양말들이 뒤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앨범들과 잡동사니들 밑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돈 봉투인가? 아니었습니다. 돈 봉투치고는 너무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낡고 손때 묻은 탁상용 캘린더였습니다. 왜 이런 낡은 달력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걸 확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돈 봉투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옆으로 치워두고 다시 서랍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랍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돈 봉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허탈함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증거 없이는 저는 내일 아침에도 그저 입만 살아있는 속 좁은 며느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옆에 치워두었던 그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탁상용 캘린더였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도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셨을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달력의 앞면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1월 5일 막내 사업 자금 500만 원, 1월 28일 막내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제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의 모든 뒷면은 막내 도련님에게 건너간 돈의 내역을 기록한 비밀 장부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 어머님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낡은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을 때 어머님은 아들의 월세를 내주고 계셨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증거라는 생각에 손가락 끝이 짜릿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월, 3월, 4월 페이지를 넘길수록 액수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돈의 액수 옆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작고 네모난 조각이 투명 테이프로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붉고 금박이 박힌 눈에 익은 포장지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홍삼 캔디 껍질이었습니다. 어릴 적 막내 도련님이 유독 좋아해서 입에 달고 살았던 바로 그 홍삼 캔디.
어머님은 도련님이 그 사탕을 오물거리는 모습만 봐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왜 하필 홍삼 캔디 껍질일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용돈, 돈이 나간 이유와 액수는 제각각이었지만 그 옆에는 어김없이 홍삼 캔디 껍질 조각이 부적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사탕이라도 하나씩 건네는 듯한 기이하고 집요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사탕 껍질을 정성스럽게 오려 붙이시던 그 시간에 저는 시장에서 채소값 몇백 원을 깎으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막내 아들을 향한 애정을 이 비밀스러운 장부에 기록하시던 그 시간에 저는 어머님 드실 보약을 한 첩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제 화장품 사는 돈을 아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막내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맹목적인 사랑을 기록한 일종의 성전 쉥디엔이자 저와 제 남편의 희생을 짓밟고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그 붉고 금박이 박힌 사탕 껍질 조각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그 장부 어디에도 큰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내 아들을 위한 재물을 마련하는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홍삼 캔디 껍질이 붙어있는 마지막 12월 페이지.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달력의 맨 마지막 장,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전과는 다른 필체의 글씨가 마치 유언처럼 혹은 판결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일기였습니다. 작년 바로 아버님 구주기 제삿날 밤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 읽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를 읽는 듯 문장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막내뿐이다. 막내뿐이다. 큰아들과 그 아내는 그저 이 집의 효도 빚을 갚으러 온 타인일 뿐이다. 타인일 뿐이다. 타인, 타인, 타인.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어머님의 통화 소리도, 방 안을 울리던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던 소리마저도 모두 멎어버렸습니다. 우주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실 때 밤새 곁을 지키던 제 모습,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을 해드리려고 새벽 시장을 헤매던 제 모습, 남편과 다투면서까지 어머님 용돈을 더 챙겨드렸던 제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가 타인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진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도 영혼도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 정,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제 모든 헌신은 그저 효도 빚을 갚는 행위에 불과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차가웠던 손발에 오히려 뜨거운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몸이 신기하게도 그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억울함과 서름, 분노가 한데 뒤엉켜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 벼려지는 듯한 느낌. 저는 조용히 달력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진실이고
이것이 제가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보고 온 사람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명료해졌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터뜨릴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듯 텅 빈 고요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달력은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는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어리석음에서 저를 해방시켜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하고 거침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가장 아끼던 찻주전자와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국화차였습니다. 늘 그들을 위해 차를 우렸지만 오늘 이 차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자 말린 국화꽃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은은한 향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어떤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쟁반에 찻잔과 주전자를 받쳐들고 저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가져와 식탁 위를 아주 정성껏 여러 번에 걸쳐 닦아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억울함, 서름, 무시당했던 기억들, 그 모든 얼룩들을 깨끗이 지워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깨끗해진 식탁의 정중앙, 저는 그곳에 낡은 달력을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서류를 결제판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으며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지난 10년 나는 이 집의 그림자로 살았다. 나는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 순종적인 여자여야만 했다. 내 감정은 사치였고 내 의견은 불평이었으며 내 존재는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나를 지우고 또 지우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부당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다. 이것은 나 김민서라는 사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구원하기로 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제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화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가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가운데 놓인 낡은 달력은 곧 터질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오직 현관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습니다. 온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벽시계의 단조로운 소리뿐이었습니다. 똑딱 똑딱.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무대 위로 배우들이 등장하기 전 모든 관객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숨 막히는 정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국화차의 온기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저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년처럼 숨지도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 띠리링 문이 열렸다는 기계음이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문 뒤에 서 있는 것은 저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달칵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마침내 시작되었다. 운명의 수첩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숨죽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민서 씨라면 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해시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정을 위해 한 번 더 침묵을 선택하겠다면 반락한 팀 침묵,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터뜨리겠다면 단찬 팀 폭발. 여러분들의 뜨거운 논쟁이 이 이야기의 다음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김민서 씨의 용기에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